예. 네, 지금부터 2017년 노벨상 수상 분야 해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자연과학대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대 학장을 맡고 있는 김상입니다. 오늘 그 샌드위치를 250개 준비했는데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 참. 내년부터는 300개로 늘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좀 큰 강의실을 빌려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다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추석 연휴 때 사실상 노벨상 발표가 나서 이게 또 추석 연휴가 한참 지나서 하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추석 연휴 중간에 제가 각 학과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오늘 그 추석 연휴에 쉬지도 못하시고 그 슬라이드를 이제 30분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신 그 우리 물리 준비해 주신 그 강궁원 박사님, 그 다음에 화학의 김호민 교수님,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의 최진호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딱 하나만 제가 들고 왔는데, 이 슬라이드 딱 하나인데요. 이게 알프레드 노벨의 1895년에 그 유언장입니다. 근데 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도네이션하면 어떡하냐, 우리 뭐 먹고 사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이 도네이션한 거에 인트레스트 가지고, 그러니까 재단에 돈을 있고 인트레스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수여할 정도로 많은 돈을 기부해서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스웨덴에서 노벨상 위원회 오랫동안 노벨상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노벨상 선정할 때 노벨의 위를 한번 다시 본다고 합니다. 이 노벨의 위에 적합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노벨의 위를 찾아봤더니 이 세 가지만 카테고리만 해봤더니 to the person who shall have made the most important는 이제 다 똑같고, 피직스에서는 이제 discovery나 invention, 그러니까 발견이나 발명.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에서는 discovery or improvement, 그러니까 발견을 하거나 또는 뭔가 더 좋게 하는 걸 의미하고, 이 생리와 의학에서는 discovery만 된다고 합니다. 생리학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만 되고. 여하튼 이러한 윌대로 과연 이러한 노벨상이 수여가 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 이런 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노벨의 윌에, 즉 the most worthy shall receive the prize에 해당되는 일인가 항상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연사이신 물리,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물리 분야, 화학 분야, 생리의학 분야 순으로 각 30분씩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물리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강궁원 박사님이시고, 화학 분야는 우리 학교 의과학대학원의 김호민 교수님, 그 다음에 생리의학 분야는 우리 학교 생명과학과의 최준호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물리 분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궁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리 분야 노벨상 발표를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발표하는 걸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17 Nobel Prize in Physics, with one half to Rainer Weiss and the other half jointly
to Barry C. Barish and Kit S. Thorne, all of them members of the LIGO-Virgo collaboration. And the Academy citation runs for decisive contributions to the LIGO detector and the observation of gravitational waves. Für entscheidende Beiträge zum LIGO-Detektor und die Beobachtung von Gravitation. 제가 카이스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해본 처음이어서 좀 긴장됩니다. 좀 전에 한슨인가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죽기 전에 호명자가 한국 이름이었으면 게다가 더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나 서너 명이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카이스트의 아주 장래 노벨상 후보가 되실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벨상은 이 레이너 와이스하고 베리 베리시 그 다음에 킵손하고 이렇게 세 명한테 주어졌는데 주어진 이유가 아까 김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커버리. 그래서 무슨 디스커버리냐면 중력파를 관측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력파를 관측하기 위한 도구가 소위 라이고라고 하는 검출기인데 그 라이고 검출기를 구축하고 작동하게끔 만든 그런 두 가지 기회에 대해서 노벨위원회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중력파 검출 실험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노벨상을 받은 세 명의 역할이 좀 뭐였는지 그것을 히스토리하고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중력파 검출 실험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전망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 카이스트니까 아마 물리학과가 아니더라도 중력파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웬만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중력파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에 기반하고 있는 건데 그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 일반 상대론이 191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16년에 시공간 자체의 그 곡률이 공간으로 쭉 퍼져나가는 그런 해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해를 보고 그것을 중력파라고 일단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형상화한 게 저 중력파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를 곡률이 있는 거로 변하는 거로 봐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고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1910년의 그 논문입니다. 예. 중력파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굉장히 약한 그런 중력장에 대해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선형석동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서는 시공간 자체도 다이나미컬한 물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기수라는 게 이제 소위 메트릭 함수라는 건데 그것이 아주 약한 중력장일 경우에는 거의 편편한 시공간에다가 작은 섭동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작은 섭동이 시공간의 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그 전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아주 이거에 대해서 작으니까 이 장방정식을 좀 선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양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TAB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기술하는 소위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 그런 건데 지금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는 저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저쪽에서 어떤 물질의 섭동이 일어나서 시공간의 공률이 퍼져 나오면 여기를 지나갈 텐데 여기는 그냥 진공일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풀기가 쉽겠죠. 이거 0으로 놓으면.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방정식이. 자, 이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동 방정식이고 또 이 파동 방정식은 변수가 여러 개예요. 이게 텐서니까 전부 10개의 unknown 펑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10개인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파동의 전파 속도는 이 앞에 있는 이 계수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빛의 속도니까 이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더하기 m 스퀘어 h 바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질량이 없는 0인 그런 massless propagatio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좌표 변화가 소위 이제 게이지라 그러는데 그거를 잘 하면 여기 전부 10개의 unknown 펑션이 전부 2개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핀 투 필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 이게 이제 중력파를 아인슈타인이 처음 예측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중력장이 약한 곳에서 얘기고 블랙홀이 충돌한다든가 이런데 가까이에서는 이렇게 시공간을 편편한 것하고 섭동으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공간 매트릭 자체가 시간의 함수로 변하는 거기에 중력파도 들어가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파가 지나가면은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봐야 될 텐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중력파 해 중에 소위 평면파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향으로 중력파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아까 백큐에서 아까 그 라플라시안 방정식의 해가 쉽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성분이 있고 특별한 조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의 함수인데 t-z의 함수입니다. 임의의 함수. 그래서 이 해가 기술하는 시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부호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평평한 시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공간이 변화가 될 텐데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를 꺼놓고 보면 요거에서 의해서 시공간의 길이가 X방향하고 Y방향하고 서로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동그랗게 놓고 중력파 직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파의 효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요거를 꺼놓고 요거만 살려두면 그러면 이거를 45도로 이렇게 돌린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 하고요. 자, 이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니까 길이가 여기 스퀘어 루트일 거고 그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력파 부분이 이만큼 원래 길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양을 보면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겠죠. 원래 길이에 비해서. Y방향은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가 줄어들면 여기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길이하고 중력파에 의한 길이 변화, 그 비율을 우리가 변형률 혹은 스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력파의 세기에 저렇게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런 중력파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아다니는가, 혹은 얼마나 약하게 돌아다니는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죠. 만약에 강하게 돌아다니면 제 얼굴이 이런 형태로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좀 보신 것처럼 막 찌그러졌다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구상에서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되나 보면 중력파의 세기는 보통 물질 분포의 그 모먼트의 시간 2번 미분한 것에 비례합니다. 내 앞에 중력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근처에 만약에 1톤의 아령이 있다 그러면 그게 2m 사이에 떨어져 있고 그것이 1kHz의 사이클을 주도록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중력파가 얼마나 발생이 될까 보면 10의 -39승입니다. 아까 스트레인은 길이분의 길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가속기, 유럽의 입자가속기 같은 거는 거의 빛의 속도로 프로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빨리 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물질 분포가 빠르니까 중력파가 발생이 될 텐데 만약에 10의 11승계의 프로톤이 거긴 보통 그렇게 하나의 번치로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게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중력파의 세기는 10의 -43승 정도 됩니다. 자, 작은 숫자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체 소스에서는 얼마나 나오는가? 이게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빙빙 돌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 거고 대략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스파이럴 하다가 선의 단계 하다가 합쳐지고 나중에 하나로 안정화돼 버립니다. 네,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파형을 보면 이렇게 선의 단계에서는 정상파처럼 되고 그 다음에 둘이 합쳐질 때는 굉장히 주파수가 빨라집니다. 도는 주기가 짧아지니까. 그리고 주파수가 짧아질 뿐더러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의 블랙홀 합쳐지면은 중력파는 급격히 작아져요. 그리고 안정화 바로 돼버립니다.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소리로 들으셨을 겁니다. 소리로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윙 하다가 이게 더 빨라지죠? 그리고 높아지죠? 에이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끊어져요. 여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쌍성계가 충돌할 때 발생되는 중력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중력파의 세기는 10의 -21승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의 10의 이게 뭐요? 18승인가요? 만큼 더 큰 겁니다. 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중력파는 제대로 못 느끼고 제가 주먹을 흔들어도 중력파는 나오지만 여러분은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이번 천체에서 오는 강력한 중력파도 못 느껴요, 잘.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럼 제가 얼마나 약한 건가를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구 직경이 6,400km의 2배인데 그러면 중력파가 아까 천체에서 블랙홀 쌍성에서 나오는 중력파가 지나갔다고 했을 경우에 도대체 길이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스트레인에다가 지구 직경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의 -14승 미터가 됩니다. 저게 핵자 하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핵자 하나 정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게 라이브가 4km니까 이거에 한 100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10,000분의 1. 그러니까 핵자 하나 사이즈에 10,0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번에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 그런데 어쨌든 저걸 측정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이 1960년대 메릴랜드 대학의 조셉 웨버라는 분인데, 라트비아 출신이에요. 거기에. 저는 이분하고도 유학할 때,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그때 전혀 중력파는 몰랐고,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거의
외골수를 지내시는 그런 아주 할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알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알았으면 그때 참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퍼스트 챌린지를 했는데 간단히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1.5m, 1m 정도 알루미늄 바에 피조일렉트릭 센서를 붙여놓으면 그러고 중력파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레저넌트가 되면 그 중력의 프리퀀시에 맞게 고유진동수에 그러면 이게 레저넌트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되고 전류의 패턴을 중력파가 지나갔을 때 패턴하고 비교해서 관측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검출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바 디텍터의 센서티비티가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천체에서 오는 10의 마이너스 21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묻혀 있겠죠. 그냥 작게. 자,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한 가지 웨버가 실패는 했지만 큰 기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웨버가 자기가 중력파를 검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67년인가 PRL 페이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흥미를 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중력파 검출, 바 디텍터로 실험 그룹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한 10개 정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그룹들이 생겨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중력파가. 그래서 디베이트를 하고 결국은 아까 같은 이유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근데 많은 그 실험한 중력파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게 여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제 내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저런 센서티비티 문제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중력파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6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레너 와이스라는 사람인데 MIT에 1970년대 수업 시간에 한 것이 계기가 된 모양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 보면 뭐냐 하면 중력파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테스트 매스를 갖다 놓고 여기다 빛을 쏴서 보내면 거울이죠 일종의. 그러면 여기 걸리는 시간이 뭐가 될까? 그겁니다. 단순히 아주 쉬운 그런 측정량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력파 지나가면 이 테스트 매스가 거울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측정 시간이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연구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1972년에 MIT 그러니까 논문도 아니에요. 저널의 논문도 아니고 MIT 테크니컬 리포트에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Electromagnetically Coupled Broadband Gravitational Antenna 이런 식으로요. 이게 현재 라이고의 블루프린트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가 기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했던 라이고의 처음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빔 스플리터가 있고 거울이 양쪽에 있고 레이저가 들어오고 반사돼서 포토 디텍터가 있고 거의 똑같죠. 기본 구조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이스가 아까 노벨상에 2분의 1을 가져갔죠. 다른 두 분이 4분의 1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여를 한 게 뭐냐면 이분이 결국 노이즈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래요.
그게 아이디어는 와이스뿐만이 아니라 처음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사람이 196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험도 1960년대 후반에 이미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기구에 대해서 실험 기구에 대해서 정확한 노이즈 어널리시스 한 사람은 이 와이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지각에서 오는 진동이라든가 미러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진동이 이 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노이즈 어널리시스를 정확히 갖고 거기에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가 가서 이렇게 중력파에 의해서 서로 기본적으로 반대로 길이가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오는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 간섭의 패턴이 인텐서티가 중력파의 길이 변화를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인텐서티를 시간에 대해서 쭉 측정을 해서 중력파의 파형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킵손이 받았는데 킵손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겁니다. 킵손은 1960년대 후반에 칼텍의 이론 그룹을 구성을 해서 중력파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중력파의 소스에 대해서 블랙홀이라든가 중성자별이라든가 슈퍼노바라든가 그래서 어떤 강도의 중력파 발생이 될 것인가 프리퀀시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중력파 검출이 되면 그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즉 중력파 천문학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뭐 여기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있지만 이 칭찬 받아도 모자라는 분이에요. 다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운명적인 호텔방에서 만남이라고 했는데 킵손이 와이스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남자니까 뭐 큰 이상할 건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스가 1975년에 나사 커미티에 좀 킵손이 와서 자기를 디펜스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워싱턴 DC에 그때 무슨 이유인지 다 호텔 방이 동이 나서 와이스가 예약했던 자기 방에 둘이 같이 묵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잠은 안 자고 밤새도록 토론한 거예요. 왜냐하면 킵손은 와이스가 인터페로미터로 중력을 측정했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걸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날 밤에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와이스의 그 논문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날을 전후로 해서 한번 같이 자고 나서 칼텍으로 돌아가서 바로 킵손이 칼텍의 실험 그룹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스카우트한 게 뭐냐면 그때 이런 인터페런트 실험을 한 그룹이 MIT, 그 다음에 글래스고 영국이죠. 그 다음에 가칭, 이게 독일입니다. 이게 세 군데 있었는데 글래스고에 란 드리버라는 아주 뛰어나다고 해야 되는지 개팍하다고 해야 되는지 실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브레진스키라고 러시아의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그분하고 칼텍하고 아주 긴밀한 연락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브레진스키를 킵손이 스카웃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브레진스키가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가면은 아마 피해보는 사람이 소련에 많을 거다. 그래서 추천해준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젊지만 아주 독창적이고 잠재력이 큰 그런 실험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드리버니까 드리버를 스카우트해라. 그래서 드리버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칼텍의 실험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킵손이고 드리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분이 드리버예요. 란 드리버예요. 그래서 40m 프로토타입 인터페로미터를 칼텍에 구축을 했어요. 예, MIT에는 1.5m짜리라고. 예. 그래서 이분이 했는데 이 드리버라는 사람은 파운드 드리버 홀 이펙트라고
레이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이고가 굉장히 하이파워인데 레이저를 사용하고 그래서 라이고에 굉장히 크루셜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이분은 올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노벨상을 주어졌다 그러면 받으셨겠지만 올해 기회는 못 받으셨어요. 근데 킵손이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봤는데 라이고가 치매였대요, 그분이. 그래서 근데 라이고가 중력파를 검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더래요. 또 한 분이 이제 메리 베릿인데 이분은 파티클 피직스를 하셨고 옛날에 그 미국에서 큰 SS 뭔가 그 가속기 지으려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중단한 게 있죠. 그 실험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분은 어떤 게 있냐면 70년대 말서부터 펀딩이 주어져가지고 바이스도 70년대 초에 NSF에서 펀딩이 거절됐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근데 70년대 말부터 펀딩을 받고 80년대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프로토타입 선행 연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얻은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지고 NSF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거기서 라이고라는 이런 스케일업을 하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 메리 베릿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메리 베릿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라이고 is a prime example of what couldn't be done before. 아무것도 해 있지 않은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4kg짜리로 40m에서 4kg로 늘어나는 겁니다.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거기 100배가 늘어나네요, 참. 거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베리시가 오거나이제이션과 펀딩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 거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 라이고 had to make the change from tabletop science to a real science facility. 이게 이제 칼텍에 있는 위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는 뭐가 필요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그 과학적인 골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라지 스케일업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 여기 소위 라이고 사이언티픽 컬래버레이션이라는 LSC라는 겁니다. 그걸 구성한 겁니다. 1997년 정도에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라이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거의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안정적인 펀딩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칼텍하고 MIT 두 군데서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어요. 미국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고 그게 한 방식으로 이 라이고 사이언티픽 콜래버레이션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attract the best people from the world 그 다음에 creating an equal opportunity collaboration 한국의 라이고 멤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덕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저희도 라이고에 가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력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독특한 분위기예요.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독특한 문화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저런 과정을 거쳐서 라이고가 구축이 됐습니다. 4kg짜리가. 보시면 워싱턴 햄퍼드에 4kg,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한 10ms 떨어진
루이지애나 리빙스톤에 또 4km, 4km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4년인가 몇 년, 90 몇 년, 2년인가 그때 땅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완공이 된 게 2002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소위 초기 라이고라 해서 6번의 과학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 검출을 못했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그거를 NSF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업그레이드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2015년 9월 10일부터 어드밴스, 소위 고성능 어드밴스 라이고라는 거를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센서티비티를 높인 건데 9월 10일 날 2015년 9월 10일 날 가동을 했는데 9월 14일 날 검출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요. 근데 라이고 내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한이 없다 지금 하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하길 잘했죠. 예. 안 했으면 그거 놓쳐 지나가 버렸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고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치면 약 40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한 정부 정부입니다. 이게 저희가 2009년에 신사유람단처럼 그 중력파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간 겁니다. 2009년에 리빙스톤에. 그래서 여기에 실제 여기 빔 스플리터가 있고 X암, Y암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때는 스포크스퍼슨이 아니었어요. 2009년에는. 근데 저희가 가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게비 곤잘레스입니다. 예, 서울대 이영목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이창환 교수님이시고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수류광연구소 오정문 박사님입니다. 이렇게. 자, 라이고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섭계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다가 테스트 매스를 미러 하나 더 놔서 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의 파워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패브릭 패롯 캐버티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빛이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고요. 이런 거를 거쳐서 결국은 센서티비티를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요게 이게 언제냐 네, 이거니까 올 8월 14일 날 검출된 건데 그때 그 부분의 센서티비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럽에 있는 비르고의 센서티비티고 좀 아직 안 좋죠. 그 다음에 햄포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로우 프리퀀시의 센서티비티가 아주 좋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우 프리퀀시에서 센서티비티가 좋은 게. 이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발견된 중력파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햄포드에서 직접 관측된 거고, 이게 리빙스톤에서 관측된 건데, 요거를 0.7ms 정도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완벽하게 둘이 일치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뒤로 중력파는 3개가 더 관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랜 기간 관측된 거, 여전히 짧은 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중력파입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예. 여기에는 비르고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됐어요? 지났어요? 시간이요? 10분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 중력파 검출로 소스의 각종 천체적인 파라미터입니다. 질량, 거리, 그 다음에 SNR, 스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많은 사이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블랙홀의 무게가 태양 질량의 한 뭐 20배 이하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35배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블랙홀 형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시 바꿔야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 보면 중력파 천문학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예, 레슨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력파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자기파와 더불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롱레인지 웨이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중력파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저주받은 것처럼. 그래서 100년 만에 돼서야 이제 검출했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중력파는 다른 놈하고 인터랙션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천체에서. 그래서 빅뱅 초기에 전자기파가 있었다 그러면 서멀라이즈 돼갖고 정보를 잃지만 중력파는 여전히 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를 측정할 수 있으면 우주의 시작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오고 현재 중력파 검출기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일본에 하고 유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도 지금 건설 중이고요. 이거 생략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건 뭐냐 하면 센서티비티를 더 좋게 하는 겁니다. 파장대를 여전히 수십에서 수천 허르츠로 유지하면서 센서티비티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걸려져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뭐 길이를 4km인데 40km를 늘리면 10배가 늘어납니다. 센서티비티가. 그래서 센서티비티가 10배가 늘어나면 볼 수 있는 거리가 10배가 늘어나는데 그럼 볼 수 있는 볼륨은 100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까지 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지하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유는 로우 프리퀀시의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우주로 띄우는 거, 리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스펙트럼을 보냐 하면 라이고 컵에 한 거는 요 영역대입니다. 수십에서 수천 헐츠. 이게. 그리고 라이고는 그 특성상 로우 프리퀀시로 가면은 노이즈를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주에 띄우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리사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리사하고 라이고 사이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든가 인스파이럴 블랙홀이 여기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그게 0.1에서 10헐츠 사이의 밴드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국내 연구자들이 측정하는 장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소고로라고 슈퍼컨덕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한 대만 있어도 스카이로그라이징이 가능하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소고로가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중력파가 지나간 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라이고는 여기 로우 프리퀀시의 센서티비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쯤 와서야 이제 검출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한 0.5초 관출했죠. 근데 만약에 소고로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 계속 관측하게 되는데 한 10일간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워닝을 해줄 수 있고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렇게 파장을 밴드위스를 다른 데로 가면서 검측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센서티비티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저것과 관련된 천문학을 하는 거, 천체물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새로운 신천지가 열려진 겁니다. 마치 전자 광학망원경에서 전파망원경, 엑스레이 망원경, 감마레이 망원경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 우주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고 많은 데이터가 생겨서 아주 훌륭한 사이언스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중력파에 의한
사이언스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벨 화학상 해설 강연입니다.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의과학대학원 김호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과학대학원 김호민입니다. 우선 그 201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신 그 자크 디보시에 교수랑 그 요아킴 프랭크, 리처드 앤더슨 교수에게 축하 견의를 표하면서 제가 이 세 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세 분들은 사실 그 바이오 몰레큘이라는 그 다시 말해서 프로틴을 솔루션 상에서 아주 고해상도로 그러니까 구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크라이오 EM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개발한 공로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 작년 이제 고든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인데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 자크 디보시에 교수는 사실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학회에 많이 오시지 않지만 이 두 분들은 실제로 아직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크라이오 EM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래서 그 1663년도에 로버트 후크라는 영국 과학자는 이런 자기가 개발한 현미경으로 그 코르크의 슬라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보고 이것이 아마도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 이후로 많은 이제 보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셀 시어리는 지금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나 이런 컨포칼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현대 생물학 분야,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미경이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전자 현미경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은 이제 1930년도에 그 러시아 과학자 원스 루스카가 처음으로 일렉트론 옵틱스를 활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현미경을 이제 고안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제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랑 다르게 그 광원으로 일렉트론을 사용을 합니다. 빛을 사용하는 대신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 대신에 마그네틱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솔레노이드에다 전류를 흘려주면은 중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전자의 경로를 바꾸고 이미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또 상이 생기게 하는 그런 원리로 이런 전자현미경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당시 이렇게 1930년도에 우리나라는 현대화가 돼 있지도 않을 때인데 이럴 때 이렇게 복잡한 현미경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자현미경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이언스 분야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나 이런 케미스트리 그리고 세미컨덕터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 그림은 저희 이제 카이스트 화학과 유룡 교수님이 네이처에 2016년도에 퍼블리시한 그 전자현미경 이미지입니다. 자, 라이프 사이언스에서는 그럼 이 템을 어떻게 활용해 왔나 살펴보면은 주로 세포의 소기관, 올가넬, 뭐 핵이나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되어 왔고요. 또한 이런 조직의 몰폴로지를 관찰하는 데 또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병 상황에서 조직의 모양이 변화했다던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디컬 다이그노시스에도 현미경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최근 들어서는 그 브레인에서 그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다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그런 브레인 커넥토믹스 연구도 이제 전자현미경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냥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단백질 구조를 현미경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구조생물학이라는 스트럭처 바이올로지 필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자동차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어셈블리 돼서 자동차로 이제 워킹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세포도 이런 자동차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리피드나 단백질,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단백질은 기능적인 유닛으로 이제 아주 이런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 바이올로지라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나 뭐 환자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실제로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표면에도 대부분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이 거의 주도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관심 있는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만 아주 순수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농도로 농축된 이러한 단백질을 어떤 특정 솔루션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단백질 결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이렇게 패킹이 돼서 집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결정을 강한 엑스레이를 쪼여주게 되면 이러한 회절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회절 패턴의 점의 뭐 세기, 각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분자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고농도의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면서 결정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런 결정이라는 것이 솔루션 상태의 단백질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패킹된 그런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네이티브 상태와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디프렉션 이론이 처음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나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한 것도 이 회절 구조를 이제 분석함으로써 나타났고요. 또한 뭐 광합성 단백질이라든가 에너지 생성 단백질, 채널 단백질, 그리고 여러 드럭 타겟이 되는 GPCR 단백질 구조 규명 연구들은 다 이제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2006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요. 이제 박사 말년차쯤에 이제 교수님한테 쫄라서 이렇게 이태리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회에 이제 사실 놀러 갔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운명적으로 요아킴 프랭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단백질 구조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만 이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자현미경으로 단백질 사진을 찍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본다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처음 이제 학회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저도 이제 이 크라이오-EM 필드에 뛰어들게 됐고요. 자, 현미경에서 이제 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스페시멘을 놓고 나면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자와 같은 2D 프로젝션 이미지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얇은 지역은 전자가 좀 잘 통과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 아주 두꺼운 지역은 전자가 조금 잘 통과 못하니까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헤비 아톰이 있는 지역은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서 역시나 어둡게 보이고, 라이트 엘리먼트가 있는 곳은 전자가 잘 통과를 하니까 좀 밝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세포든지 뭐 머티리얼이든지 그 상을 맺히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전자들은 산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파티클, 먼지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컬러만은 아주 고진공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 샘플은 대부분 물에 녹아져 있어야만 하고요. 또한 이런 세포들 안에는 대부분 다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를 혹은 단백질을 전자현미경 안에 넣으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백질이
단백질이나 세포들을 주로 구성하는 원소가 그 CHON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라이트한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자체로만으로 상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inelastic scattering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레디에이션 데미지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그 세포들이 아주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린식하게 바이올로지컬 샘플은 템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활용한 방법이 이제 고정을 하고 물을 탈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헤비아톰으로 염색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포가 이렇게 어떤 부분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염색약이 많이 붙은 이 골지 부분이 특별히 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이제 뭐 개발된 언스트 루스카에 의해 개발된 이제 아주 초기의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영국 그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관찰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염색하고 말려서 이제 관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바이러스 모양 아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3차원 분자 구조를 알 수는 없었죠. 그 이후에 이러한 이미 전자 현미경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앰플리튜드나 페이스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3차원 영상화하는 기술을 1968년도에 그 아론 크루그가 이제 밝히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그 이후에 이 기술을 또 일렉트론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걸로 발전을 시켜서 198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려서 보는 단백질은 사실 건포도랑 비슷합니다. 건포도가 말린 거긴 하지만 포도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실제 포도송이의 구조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보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 일부 구조가 이제 망가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상태의 구조를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 디보세 교수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그러면 샘플을 얼려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을 얼리면 물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사실 이제 그 일렉트론의 스캐터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샘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물을 아주 초저온에 빨리 얼리면 이 물이 결정이 생기지 않고 유리와 같은 비트리파이드 아이스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현상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 샘플을 아주 빨리 리퀴드 에탄, 그 마이너스 190도에 정도 되는 리퀴드 에탄에 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최초로 이제 바이러스를 샘플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걸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현미경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젝션, 그림자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2디멘셔널 프로젝션 이미지를 어떻게 3차원으로 만들 것인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 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자동차가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오 EM이라는 기술 자체도 이렇게 단백질을 퓨리파이드 된 단백질을 새끼 손톱의 한 절반 정도 되는 EM 그리드 위에다 이렇게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솔루션 이제 블라팅, 그러니까 종이로 흡수를 하면 아주 얇은 막에 생기고 그 막 안에 이런 단백질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단백질들을 아주 빨리 얼리게 되면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랜덤 오리엔테이션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드를 온도를 마이너스 190도 이하로 유지한 채로 현미경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러한 크라이오 홀더 안에 집어넣어서 현미경 안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미경을 통해서 찍은 이미지고요. 여기서 이런 파티클들을 하나씩 오려내서 각각의 각도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 3차원적으로 이 물체가,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쉽죠. 자, 이러한 그 이미지 프로세싱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이 단백질 이미지들을, EM 이미지들을 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에버리징하고 이런 것들을 이론을 처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파이더라는 그 포트란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 요아킴 프랭크 교수가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됐는데요. 보시면 실제 로 이미지는 이게 뭐 단백질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필터링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에버리징을 해서 이러한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리처드 핸더슨 같은 경우는 사실 EM 분야에서 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워낙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분이 왜 어떠한 대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됐는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실제로 그 대표 업적으로는 이러한 박테리아 로놉신의 이게 멤브레인 단백질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을 크라이오 상태로 전자현미경에 얼려가지고 이러한 어토믹 레졸루션 구조를 얻었다라는 이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앞에서 그 아론 크루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일렉트론 크리스탈로그래피 방법과 약간은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앰플리튜드 정보나 뭐 페이스 정보들을 익스트랙트해서 3차원으로 이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그 날리지를 많이 축적했다는 공로로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은 그 바이오피직시스트로서 그 엑스레이, 뭐 뉴트론, 일렉트론 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EM 분야에서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이 어떤 디렉션을 이미 한 7, 80년대 디렉션을 이제 제시를 하였고 많은 이제 후학 개발자들이 그 디렉션을 따라서 이 필드를 이제 발전시켜 가는 단계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제자들이 뭐 전 세계 이분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하신 분들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였고 특히나 이제 MRC LMB의 그 디렉터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주 많은 구조생물학자들 특히나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나 아니면 이런 EM 분야에 많은 투자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뭐 이제 2009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벤키 같은 경우도 이 MRC의 멤버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아주 젊은 EM 과학자들을 공격적으로 리크루트를 해서 그 MRC가 정말 그 크라이오 EM의 메카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작 디버셔나 요아킴 프랭크 리처드 핸더슨에 의해서 크라이오 EM 분야는 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제 발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랍올로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